이제 특검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볼 텐데 오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특검 조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 영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저 비비의 가방 왜 전달하셨나요? 죄송합니다. 김기현 의원 당대표 선거 지원 죄송합니다. 요청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가방 전달 이후에도 김건희 씨와 연락하신 적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김건희 씨가 선거에 도움 준다고 말한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선물 혹시 건네신 적 있으신가요? 통일교 측에서 지원 있을 거라고 알고 계셨습니까? 글쎄 오늘 예정된 출석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그 포토라인을 거치느냐 마느냐를 두고 약간의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기천 부위원장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공직자의 배우자 포토라인을 지나가느냐 마느냐 이 부분이요. 뭐 그거는 이제 당사자의 판단이겠죠. 뭐. 예. 이 포토라인에 쓰느냐 마느냐는 이제 할 말이 있으면 쓰게 되는 거고, 다만 저게 적용법조를 저희가 보면 어쨌든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직무와 관련해서 뭐 일에 100만 원 이상, 예. 그다음에 회계 1년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 등을 제공하면 일단 처벌 조항은 있어요. 예.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준 사람은 있는 준 사람은.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저게 그 왜 줬는지에 대한 동기까지 조사하면 또 다른 법조가 적용될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뭐 특별한 그 특정의 동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저게 준 시기가 보니까 당대표 선거 이후에 줬다고 언론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 당대표 선거 이전에 줬으면 뭔가 모종의 역할을 기대하고 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당대표 선거 이후에 그게 건네졌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명확한 정황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저 상황 자체로 볼 때 어쨌든 그 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될 것 같다. 예. 그리고 쪽지가 있었기 때문에 쪽지에는 이제 뭐 고맙다는 인사가 있었잖아요. 예. 도와줘서 고맙다.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뭐 관련된 수사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수사될 상황은 많지는 않아 보여요. 이미 다 드러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쪽지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김 여사에게 이제 보낸 쪽지에서 큰 힘이 됐다는 부분, 도대체 이 큰 힘이 뭐냐는 건데 이것도 또 의례적인 인사인 거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김 여사가 줬느냐는 거거든요. 일단 이걸 뭐 의례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승리였었어요. 당시에요? 그 당시 상황을 보더라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 같은 경우 본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경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끝내 불출마 선언까지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은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출마했는데 아니 정무수석실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정도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이건 권성동 의원이 나오려고 했었던 거고요. 근데 그래 룰도 다 바꾸어서 소위 100%다 당원 투표를 통해서 김기현 후보라고 하는 꼴등 후보가 1등으로 당선된 과정이었었거든요. 이 과정을 보면 이 뜻은 김기현 의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지지 세력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해서 된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들이 많이 있었었고,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어떤 사회적 예우라고 하는 가방 280만 원짜리라고 얘기하는 가방을 줬는데 거기에 곁에 계셔 주셔서 큰 힘이 됐다. 근데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썼을 때는 예. 김건희 씨가 무엇인가 역할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거기엔 또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통일교와의 관계들이 분명히 있었었기 때문에 예. 이러한 저간의 관계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또는 김건희 씨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한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 증거들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이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어떤 것이 나올지 저희가 추후에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김기현 의원 뭐 배우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했던 주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김여정 연구인께서 곁에 주셔서 큰 힘이 됐다. 사실 저도 그 당시 상황을 저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뭐 이런저런 이제 그 후보들과 이제 교감하면서 컨설팅이나 조언도 좀 하고 했을 때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 보면은 사실 김기현 후보가 거의 꼴찌 후보는 맞았어요. 처음에 이제 나경원 후보가 가장 유력했고 그때 여론조사상을 놓고 보면은 그다음에 안철수였는데 차례차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언론에 뭐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만 언론에서 그때 평가된 게 윤심은 김기현이다 했습니다. 윤심은 김기현이다. 그리고 이제 당원 룰이 100%로 바뀌면서 실제로 원사이드에 그렇게 가서
실제로 그때 뭐가 관건이냐면 과연 안철수가 결선 투표를 가느냐 마느냐가 관건이었을 정도로 네. 사실상 이제 우세 국면을 유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결선 투표도 안 가고 그냥 당선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도움을 준 사람 사실상 누굴까요? 저는 윤 전 대통령, 그러니까 윤심이 실렸다고 하는 당시 보도가 주류였기 때문에 예. 윤심이 실렸다고 보는 게 좀 맞다면 정말 김기현 대표라든가 말하자면 김기현 대표의 배우자는 윤 전 대통령의 고마워야 되는 데 맞는데 예. 윤 전 대통령이 선물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통상 보면은 어떤 고마움이나 인사치레를 할 때는 그쪽 가장보다는 배우자에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그 경로를 택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사회 상규상 이게 이제 사후의 일이고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담례가 이게 뇌물이거나 혹은 어떤 말하자면은 그 부적절한 거래일 수 있는가? 전 그건 안 보고 예. 다만 고마웠다는 마음을 배우자에게 표현하는데 고가의 가방으로 했다. 그것이 사실은 부적절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는 있으나 예. 이것을 법적 처벌로 단죄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왜냐면 윤 전 대통령의 도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계를 보면 이건 뭐 파편화된 증언이긴 합니다.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은 내가 컨트롤하면 된다. 이것이 결국에는 그 김 여사하고 뭐 정치 공동체인가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김 여사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특검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죠.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들이 저렇게 선물을 주고받는 게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 통념상 그게 통용돼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스승의 날날 선생님들한테 캔커피 하나, 뭐 커피 쿠폰 하나 못 주는 게 요새 있죠. 그런 예. 문화입니다. 청탁 문화인데 아니 김영란법이 도입된 이후로 어렵게 정말 클린한 그런 청탁 문화를 만들고 있는데 예. 저렇게 로저 비비에라는 저런 백을 주고 누가 봐도 그 당시에 김기현 후보는 정말 꼴등 후보였고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 보세요. 뭐 예. 통일교 얘기 나오고 또 그 속에서 김건희 씨가 얼마나 많은 통일교와 유착 관계와 선물을 주고 받았는지. 물론 그 명품 파우치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좀 작은 선물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영부인이 저런 선물을 주고받고 지금 통일교 관련된 상 나오고 또 실제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대표 추진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무리한 정치적인 수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특검에서 이 부분도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하나의 문자를 보면은 김 여사가 윤상현 의원에게 보냈다는 문자입니다. 이것도 좀 전후 맥락이나 답변을 알면은 상황 파악을 하는데 조금 더 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5선 의원인데 당시에 또 공관위원장이었고요. 보안을 특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윤기찬 부회장 일각에서는 당시 여당의 중진 5선 의원에게 영부인이 이런 투의 말투가 좀 뭐 지시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제 뭐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네. 제가 저 하나하나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거의 집중 분석해서 네. 매번 이슈를 삼는데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어투에 그 저간의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네. 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면 몰라도 그거 딱 떼어내가지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가 막 이제 뭐 특검 대두론이 있고 할 때기 때문에 네. 실제 용건만 간단히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부적절해요. 제가 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고 그 뭐에 대한 보안인지 궁금해요. 이게. 아마 이제 공천 관련해서 얘기 드리겠죠. 네. 근데 이제 저간의 내용이 같이 설명이 된다 그러면 저게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 두 분 사이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딱 떼어서 그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저게 어투가 어떻다라고 분석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그간에 예를 들어서 뭐 이 그 보안이라는 것이 윤상현 의원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 어떤 말을 한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조심해 주세요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는 윤상현 의원이 실수를 안 했는데 미리 조심하세요라는 어떤 당부의 말인데 상당히 고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상황을 알고 나서 보면 달리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윤상현 의원이 어떤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심하세요라고 하면 굉장히 고압적으로 들리는 거죠. 그런데 윤상현 의원이 공천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는데 그 언급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면 꼭 고압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배경 상황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요것만 딱 떼어놔서 예. 그 어투를 보는 것은 상황 판단에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평론가님이 앞서 5가지나 짚어내셨는데 앞서 문자에서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뭐 사실 작년 9월이 어떤 때입니까? 예. 작년 9월이면은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때 위기 정국으로 몰렸을 때고 그렇죠. 명태균 씨 황금폰 얘기가 그때 언론 지상을 다 도배할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 문자를 보면서 정작 조심해야 될 영부인이 왜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온갖 데다가 문자를 보냈을까? 꼭 거꾸로 사실 윤상현 의원 정도 5선 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괴력을 알아요. 특히나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권력의 지형에 민감한 분이잖아요. 예. 그 원래 태생 자체가 이제 권력 그 가문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그때 흔히 얘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다뤘습니다만은 누님 동생 하던 흔히 그때 얘기하던 사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내부의 풍향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뭘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는데 제가 거꾸로 이거는 김 여사가 정말 이거는 오버한 거다. 그러니까 당시 정말 그때부터 특검 얘기가 나오고 명태균의 황금폰 얘기가 나왔을 무렵이면은 예. 오히려 김 여사가 내가 털릴 게도 없을까.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건 뭐 설령 이게 정권이 그냥 무난하게 이양이 되더라도 예. 이게 나중에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는데 뭐 전화기에 사실 요즘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데 저런 걸 한 것은 저게 오히려 저는 천려일실이었다. 저게 오히려 실수였다. 윤 의원에게 당부했던 거. 그러니까 더 언론에 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저는 그 맥락으로 봐요. 예. 그런데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 윤상현이 더 잘할 겁니다. 그래 더 처신을 잘할 거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윤상현 의원은 바로 그 관저에 가가지고 대통령 그렇죠.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김 여사가 본인이 뭔가 불안해 보이는 과정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문자를 넣은 게 저는 다른 데서도 이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다른 사람들 폰에서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김 여사가 조금 좀 어찌 보면은 좀 경솔하게 예. 여기저기에 자신의 불안감을 표출하다 보니까 나온 그 흔적으로 봐야지 여기에 뭐 특별한 것을 당신 얘기하지 마라라고 지목해서 뭐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당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는 메시지가 10월 그쯤 아니었나요? 예, 그렇죠. 예. 그때가 대부분 지금 김건희 특검법 문제가 시끄러울 때죠. 주요한 상황이었었고 모든 초점이 김건희 씨한테 맞춰져 있는 상황이었었고 이게 내관처럼 됐던 상황인데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 부인이 보안 특히 조심하세요. 보안이라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보안 지키기가 뭐가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이 얘기는 당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 내용의 핵심적인 거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윤상현 의원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궐선거 때 개입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명태균 씨 문제랑 관련해서. 예. 이제 그 문제가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명태균 씨 문제 관련해서. 예. 근데 그 이후에 이건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요. 김상민 전 국정원 특보 같은 경우 같이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림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판도라가 열리기 시작하면 김영선 의원의 그 당시 공천 문제뿐만 아니라 김영선 의원을 다른 데로 뭐 보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김상민 전 특보를 꽂으려고 했던 예.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 과정에서 그림이라고 하는 또 뇌물 이란 문제 같은 경우도 본인은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다 밝혀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고 있으니까 예.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입막음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든 박성재 의원이든 하나하나 이것들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예. 매우 조직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이것을 다 막으려고 했던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하나하나 밝혀진 내용을 보면 아 이거 다 은폐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리고 만약 진짜 특검이 시작되게 되면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본인이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드디어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특검을 통해서 이게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는 거죠. 예, 그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국회에서도 정치권에서도 한참 시끄러웠을 때니까. 그리고 12월 10일 날 원래 특검법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될 뻔했었어요. 예. 근데 12월 3일 날 내란이 벌어지면서 뒤로 미뤄졌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전까지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막아야 됐었겠죠. 예. 윤상현 의원을 통해서 아니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특검의 수사할 내용들을 다 미리 막으려고 했었겠죠. 예, 그 문자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서 5일 추가 감치됐다고 어제 전해 드렸는데 다시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이 감치도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김용현 장관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 감시재판, 불법적인 감시재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해보자는 것이냐는 보장받는 절차적인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언급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욕설이나 모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위신이 행해졌다고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것은 판사의 재판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발 자체는 당연히 저희에게 보장된 권리이고 감시가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이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서 그랬다는 건데 이거 윤기천 부위원장께 여쭤볼 수가 없는데 감시가 상당히 이례적인 건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하는데 허점이 많은 겁니까? 감치는 사실은 이제 구속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구속영장 집행하고 똑같기 때문에 인신을 바로 구속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당사자가 안 나오게 되면 인신 확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당장은 집행이 안 돼도 집행 관련돼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까지 나오라. 그래서 이제 감치 집행을 할 텐데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굳이 5일을 더 감치 재판할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변호인들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뭐 저렇게 뭐 공수처에서 보자 이렇게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가 고발을 했거든요. 법정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미 충분하지. 20일 감치가 한도예요. 최상 한도가 20일 감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5일은 이미 감치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5일 감치를 추가로 한 건데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예. 물론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정말 이 변론 과정에서 제가 보더라도 그건 너무 심해요. 예. 심지어 왜 저렇게까지 하나? 저거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불이익으로 귀결될 텐데 왜 그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것은 15일 감치와 법원 행정처의 고발로 이미 어떤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왔고 되면 되는 것이고 추가 감치하게 되면 저 부분은 조금 이 감정적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왜냐하면 뭐 글쎄요 저런 단어를 쓰는 변호사들은 없지만 예. 저 피고인들은 저런 단어 많이 쓰거든요. 선고할 때 본인이 생각했던 거 이상의 선고가 나오거나 특히나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의 경우에는 저런 그 반응이 꽤 있어요. 예. 근데 그때마다 감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변호인까지 저렇게 감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5일 추가 감치는 좀 매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 나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거는 법률 변호사니까 이걸 알고 일부러 안 나왔다고 제 봐도 되는 거예요? 생각에는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감치를 만약에 감시 재판에 안 나오게 되면 신병 확보가 안 되고 감치 집행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재판장이 집행 정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추가 집행을 위한 또 절차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글쎄요 지금 그 재판장의 태도로 볼 때는 집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잡아다 가두는 거죠. 그쵸. 또는 언제까지 오라고 해서 만약에 안 오게 되면 실제 잡아다 가둬요. 그런데 현재 변호인 역할을 수행하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나와서 실탄을 지참했다. 성관위에 갈 때요. 실탄을 지참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12월 3일 오전 10시경 증인은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있으시지요? 예. 그때 노상원이 증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금주 야간에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 개 팀을 좀 대기를 시켜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공포탄을 준비하라고도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자 작전과장이 K5에는 공포탄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실탄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리고 개인당 10발씩 가지고 가라. 이렇게도 이야기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예. 김재호 대변인 저 부분이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실탄을 소지한 것도 여부도 굉장히 당시에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왜 실탄을 가지고 갔냐고 해가지고. 사실은 군생활 해본 사람이라면 실제 작전에 들어가더라도 사격 훈련이 아니면 대부분 공포탄이나 예. 공포탄이 아니면 빈 탄창을 들고 가는 게 정말
그런 군대 문화이고 뭐 위병소 같은 데도 사실은 실탄 지급이 잘 안 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총기 예. 사고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엄령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계엄령은 10시 넘어서 발표됐잖아요. 그 10시 인근에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이 군 정보사령관을 지휘를 해서 그 선관위에 실탄을 가지고 가서 선관위 서버를 뭔가 확보하고 이 점거하는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사실 참 믿어지지도 않고 예. 저런 일을 실제로 진행했다는 걸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보사령관의 그때 그 판단도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뭘 하든지 영장이라든지 법원에 확인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고 계엄의 증거물, 계엄의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선정한 이후에 이것을 마치 가짜 뉴스화해서 명분 삼아가지고 그러한 부정선거의 증거가 나왔다. 정보가 만약에 제한되면은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할 경우 국민들이 또 믿을 수뿐이 없고 믿는 국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고 이 사항이 됐는데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 뭐 계몽령이다. 예. 이것은 그냥 한번 겁을 주려고 계몽을 한 것이다. 계엄을 한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뭔가 내란을 획책하거나 실제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법정에서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예. 국민적 공분이 더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선관위에 군인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보사가 선관위에 가서 사실상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럼 왜 갔다는 건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지금 그 윤석열 측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게 앞뒷말이 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더 크게는 본인이 무죄가 돼야 부하들이 무죄가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무죄가 되면 부하들은 유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다 본 게 있는데 말한 것처럼 문상호 정보사령관 말에 의하면 실탄을 장전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다 걸리는 내용인데 지금 보면 서로 다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니까 맨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선관위 거기에 내가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냈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얘기에 의하면. 예. 근데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 문상호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민간인이 노상원 얘기 잘 들어라 얘기를 했고 노상원은 실탄 갖고 가라 얘기를 한 일이 벌어졌고 또 대통령 말에 의하면 가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선관위 직원들을 위협하려고 실탄을 갖고 왔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예. 지금 이게 요 사건 자체가 왜 특검이 더 지속돼야 되는지를 좀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건데요. 별도 작전이 있었는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에 가서 예. 선관위 서버를 가지고 오는 것 말고도 정보사가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관위 말고도 정보사에 있는 오비 요원들 같은 경우가 별도의 장소에 있었다는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선관위에는 굳이 실탄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실탄이 필요했던 별도의 작전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라고 저희들이 추정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은 예. 단지 선관위에 갔냐 안 갔냐 실탄을 장전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에 더 결합해서 이 외에 정보사가 비상계엄의 요건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작전을 수행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는가? 예. 라는 부분까지 더 앞으로 확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저희가 이게 무슨 추정을 해도 이 정황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저도 저 상황을 처음 봤는데 노상원 씨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뭐가 그 작전이 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저것만 듣고 보면 그랬더니 문 사령관이 그래서 뭐 준비를 해라 공포탄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 해당 그 총종에는 공포탄이 없다. 예. 그러니까 실탄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실탄을 예정하고 준비했던 건 아닌 건 저기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매우 부적절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애당초부터 실탄을 예상하고 작전을 준비한 것처럼 그래서 모종의 다른 작전이 예정된 것처럼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고요. 물론 노상원 씨가 저 과정에 저렇게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문 사령관이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노상원 씨의 마치 명령을 듣는 것 같은 저 부분 예. 자괴감이 드는 거죠.
대한민국의 육군에 저런 식의 명령체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문상호 사령관이 예전에 블랙유언 정보 유출 때문에 본인이 문책당할 뻔한 걸 누가 구해줬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그거를 해석해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뭔가 또 다른 작전이 있는 것처럼 이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게 되면 예.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더욱 같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 롯데리아 모의라고 해가지고 사실 문상호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인가요? 노상원 전 사령관 모른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합시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근무했죠? 예.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증인은 2024년 12월 1일 점심 무렵 롯데리아 안산 상록수점에서 노상원, 김모 정보대령을 만난 사실이 있으시지요? 예. 그날 노상원이 조만간 계엄과 같은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지요? 예,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이 계엄 이야기를 들은 건 처음입니까? 예, 노상원 전 사령관부터 처음 계엄이라는 얘기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상호 전 사령관의 진술이 거짓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축소하려고 하는 심리는 있을 거예요. 네, 네. 아니 뭐 저는 이제 문상호 사령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되고 사실 여기 네. 보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게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 그 이 계엄 정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어요. 거기 예. 보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디야 뭐 이제 수장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솔깃하게 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했는데 실제로 보면 특검 과정에서 밝혀진 게 거의 없어요. 밝혀진 게 있다면 제가 보기에도 그 문상호 사령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과거에 뭐 인사상에 좀 혜택을 입었던 거기에 대한 보훈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노상원 전 사령관이 이제 그 김용현 전 장관 측과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일종의 뭐 그쪽이 좀 말하자면 핵심 군부의 실세 라인이라고 생각해서 따르지 않으면 내가 조금 좀 뭐 불이익을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에서 수동적으로 했던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증언이라든가 녹취를 쭉 봤을 때 노상원 전 사령관가 주어면은 오히려 문상호 현 사령관은 약간 종속된 개념으로 보는 게 맞아서 저도 뭐 지금 윤 변호사 말씀대로 자괴감이 드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거는 문상호 사령관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 혐의를 부인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역할 분담이 현 정보사령관에게는 수동적인 역할을 유지했고 오히려 저는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과대한 기대 혹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이 과거에 입었던 은덕 이런 것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투영되면서 예. 그 문 사령관이 좀 거기에 좀 부안해동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사실 판단이 돼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상호 정보사령관도 민간인인 노성환 전 사령관 지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김용현 장관이 너 나 못 믿냐? 그러면서 노상원 지시를 따르라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고 중요한 것은 노상원의 역할입니다. 아니 김용현이 지시하면 되는데 노상원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예. 이것은 노상원이란 인물이 그 수첩에 적어놓은 그 괴기스러운 일들 예. 사실은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디테일하게 실행할 수가 없고 그것이 너무나 끔찍한 대량 인명살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인명살상을 계획할 하나의 행동대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밝혀진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밝혀진 건 아니죠. 본인이 정말 이 실탄을 준비하고 여기에 야구방망이를 2세트나 준비하고 여러 가지 포승줄도 보면은 영연백든 얼마든지 이런 인명살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는 군에서 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내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에 대해서 정확할 필요는 있다는 거에 저는 분명히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으면 그 진술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게 저는 내란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공포탄이 없으니까 실탄을 가지고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군인이라고 하면 공포탄이 없으면 실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선관에 가서 실탄을 쏠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지시가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에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롯데리아라고 하는 건 롯데리아는 진짜 잘못이 없습니다만 롯데리아라는 곳에서 이 롯데리아에 갔던
그 군인들의 이야기들이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노상원 씨가 김건희 씨랑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한동훈 체포하라는 지시를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데리아가 단지 선관위뿐만 아니라 다른 작전 같은 경우도 함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고 그런 의심마저도 밝혀져야 내란이라고 하는 실체가 정확히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더 확정적으로 알아야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제기를 통해서 더욱더 실체에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